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스러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 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첫째 남로당의 박헌영 세력을 비롯해서 북한으로 도망갔던 그 좌파 종북 빨갱이들이 끝없이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가 되어서 이건 뭐 인원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수만 명 될 것입니다. 들락날락 주로 서해안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침투해서 아는 형고자, 그다음에 친척, 친부모, 형제를 이제 근거로 하여 와서 이제 공작을 했는데 그 건수가 지금 소개부터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유동열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또 현장에서 실제로 또 겪었던 또 이동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일단 그 교수님 저하고 전화로 말씀하실 때 해방 후에 북한의 간첩이 공작한 사건들이 한 2,000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전 말고요. 그 6.25 남침 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후부터 그 대한민국에 침투했던 간첩의 그 건수가 이게 적발된 것만, 그렇죠. 적발 안 된 것은 모릅니다. 그럼 몇만 건 되지 안 된 거는 적발된 것만 2,000건이 넘습니다. 이게 무장 군비들이 침투한 사건도 있고요. 직접 그 직파 간첩, 직접 국내에 침투해서 공작하다 검거된 간첩 등 하고 또 그 검거된 간첩한테 포섭돼서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등등해서 한 2,000여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각된 것만 2,000여 건. 예, 적발 우리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만 적발되지 않는 걸 포함하면은 그것도 곱하기 한 5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적발된 건수만 2,000건만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룰라 그래도 이건 뭐 앞으로 무슨 뭐 한 10년 해야 그 방송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큰 사건들을 먼저 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차후에 또 시간 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뭐 안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큰 걸 다뤘던 것은 이제 그 해방 후에 6.25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성시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근래에 그 뭐 한 10년 전에 여기 북한의 장관급이 한국에 와서 직접 지휘했던 이선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주동식 했나요? 김동식 95년에 침투했던 김동식 했고 이와 같은 지나간 방송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기 원하시면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드라마 영화 보는 건 저리 가랍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실감납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무료로 방송하기는 좀 아까운 건데 우리 유 박사님 원체 마음이 좋아서 가지고 무료로 개방해 놨으니까 이런 틈틈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그 후에도 이제 앞으로 또 간첩 큰 사건들은 이제 예를 들면 통역당 사건 있죠. 예, 통일혁명 사건도 한번 다뤄야 되고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90년에 적발된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건거자만 95명이 넘었으니까요. 남노당 사건 이후에 최대의 간첩단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바로 그 10년 동안 암행했던 간첩 이선실이 바로 국내에다 구축해 놓은 조직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제가 왜 적발된 것이 2,000건인데 그렇다고 곱하기 5 정도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요. 저희가 이선실을 그 실체를 밝혔을 때 알고 봤더니 이미 2차례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970년, 80년대 와서 5년 동안 암행하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80년대 와서 90년대까지 10년 동안 암행하다 돌아간 겁니다. 또 95년에 적발된 부에 적발된 간첩 김동식은 적발해놓고 보니까 벌써 그 90년대도 돌아가지고 5개월 동안 여기서 암양하다가 한번 왔다 갔죠. 이선실이랑 같이 복귀를 했죠. 이선실 데리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사진 떴네죠. 예, 간첩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간첩을 검거하고 나서야 이 간첩이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네. 이미 예전에 들락거렸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아하. 그러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거의 적발도 못하고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간첩들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 하는 예. 그때 112 사태 예. 김신조 예, 김신조. 무장 그 공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생포가 돼서 나중에 이제 전향을 했고 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지금 목사님 됐거든요. 예, 예.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해놨는데 그분이 충격스러운 말씀 방송에서 안 하던 말을 하더라고. 뭐냐 하니까 자기는 이미 벌써 1월 21일 1.21 사태에 무장 공비로 청와대 목을 따러 왔을 때 그 전에요 양평도 왔다 갔고 예, 예. 그렇죠. 예, 이미 벌써 국내에 자기가 여러 번 들락거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애들은 그런데 지금 2,000건 가까이 현장에서 잡힌 그 사건만 2,000건 가까이인데 그것은 거의 다 사실은 지금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옛날에 과거에 뭐 박정희 그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해서 우파 정부가 그렇게 이 방공에 대해서 세게 또 그때는 뭐 국정원 기능이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중앙정부가 예. 그다음에 또 유동열 박사님도 그때 경찰에 이 대공 업무 현장에 있었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간첩 신고를 하라. 간첩 신고하면 돈 얼마 준다. 뭐 그리고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 와중에 2,000건이 잡혔다는 거지. 그죠? 예. 건수로 2,000건 있고요. 건수가 2,000건이고. 한 건당 또 간첩이 한 명이 아니라 그렇지. 2명 또 울진 삼척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실제 인원수로 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하는 거. 그런데 그때의 그 엄격한 시대에도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사실 거의 대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지금 이 문재인은 뭐 문재인 자신을 내가 간첩이라 그랬다가 내가 저 깜방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근데 법원에서 무죄로 때렸는데 그만큼 지금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오히려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뭐 한국에서 그냥 뭐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이 간첩들이 남한을 교란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분야에 전체를 다 이제 장악한 걸로 보는데 목사님 네. 금방 지금 네. 그 청와대에도 간첩이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김신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아, 이게 그래 말씀하시죠. 여러분 1968년 1월 20일 날그 일명 111 사태라고 하죠. 당연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시. 예,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31명의 소위 북한군 특수부대 1, 2, 4군 부대가 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2명이 생포되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2명을 생포했는데 네. 생포에서 당시 그 치안구 지금은 경찰청이죠. 치안구로 이제 압송을 해왔는데 네. 그중 한 명이 그 훔쳐놨던 폭발물을 꺼내가지고 그냥 꽝 터져가지고요. 야. 거기서 한 명이 즉사를 하고 아하.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경찰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바로 저기 나오는 이제 김신조입니다. 김신조인데 그때 이 1.2 사태가 났을 때 이제 우리 중앙정보부 경찰도 군 대공수사 팀에서 그 31명으로부터 노획한 그 장비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장비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분석하는 가운데서 이 비닐팩에 담긴 지도를 발견했는데 그 지도가 뭐였냐면 청와대 내부 약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내부 약도를 어떻게 그랬냐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동에 1층이 어떻게 경호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가면 이쪽은 유경수 여자 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청와대 건물에 약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건축법상 대한민국의 모든 그 건축물은 설계도와 건축 도면을 갖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가에서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청에다. 근데 청와대는 이제 특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 외부 건물만 네. 나와 있지 내부 약도 설계도는 없어요. 아. 그것은 청와대 경호실하고 청와대 총무 비서실만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네. 알 수 없는 지도란 말이에요. 내부 약도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이제 대공수사팀에서는 청와대 안에 분명히 북한의 첩보망이 정보망이 간첩망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다가 이제 특정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 여자가 여자였는데요. 그 김옥화라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애가 뭐였냐면 박종규 경호실장의 경호비서관이었습니다. 그 유명하죠. 차지철하고 쌍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한 박종규. 자, 그런데 그 문제 이 김옥화가 어떻게 거기까지 진출했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이 김옥화는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여자 대학을 나왔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 제일 유명한 여자 대학을 나와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하.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거기서 같이 유학 온 그 남학생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네. 서로 이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하하. 남편이 이미 독일 유학실에 북한 공작원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이미 이제 간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둘이 학위를 받고 둘이 이제 교육을 해서 남편은 이제 지방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 이제 부인은 그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 경호실에 박종규 경호실장의 여자 경호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미인계를 썼구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는데 근데 김옥화가 박종규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항상 이 서류 덤을 끼고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가고 또 침소 있는 관자도 올라가고 막 뭐 청와대 경내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미인계. 정확하게 청와대 그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죠. 내부 약. 그렇구나. 그런데 김옥화가 내부 약도를 그려주고 그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 내부 약도를 남편을 주고 남편이 북한에 전달해서 바로 김신조 일당이 바로 그 청와대 내부 약도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박 대통령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했는데 세금정에서 이제 발각이 되는 바람에 참 천운이었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1968년 이전에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권의 핵심부인 청와대 안에도 북한의 간첩망이 들어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음악해.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다른 중요한 국가 부서에 북한 간첩이 없어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 이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철벽 같은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뭐냐면 여자들한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자들한테 무너졌는데 지금도 이 빨갱이들이 또 여자들을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김옥화를 체포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해요. 그런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거요 뱀한테 물리면요 그거 불가능해요. 왜 처벌이 안 된다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김옥화의 신병을 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신병을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가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스톨박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 이제 신병 인도가 안 되니까 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않고 이제 밑에서 풀어야 되니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종규 경호실장한테 가서 김옥화 네가 데리고 있는 김옥화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박종규가 권총을 탁 뽑아 들고 그거 봐요. 그거. 이 중앙정보부장 머리에다 딱 대고 여자한테 빠지면 그렇다니까. 우리 새끼 한 매라도 건드리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한 것을 막 이제 경호원들이 달려서 말려가지고 뛰어났는데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 현직 시절에 우리 전국의 대공 간부들, 대공과장들을 대공과장이 지금은 이제 그 안보수사과장인데요. 간치 잡는 부서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대공과장들 교육을 시키는데 1968년에도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청와대에 간첩이 침투한 적이 있다 하면서 제가 김옥화 사건을 쫙 설명해 주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 보안 대공과장했던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건 극비인데요. 제가 그때
청와대 경호실에 경찰에서 파견당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바로 경호실장하고 중앙용무장이 김옥화 때문에 막 권총 들고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자기네는 계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쪽에서 지켜봤지만은 그 대단한 사건이고 쉬쉬쉬하고 그 모르는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김옥화는 제가 우리 이제 그 좌익 사건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건데 거기도 찾아보고 우리 공안 데이터망을 찾아봐도 김옥화라는 간첩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없죠. 네. 바로 지금 이게 뭐냐면은 간첩을 잡아놓고도 권력이 눌러가지고 박종규 경호실장이 눌러가지고 사건이 안 되고 아마 해외로 보내가지고 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한테 잡히면 그거는 뭐 고칠 약이 없습니다. 나라도 다 팔아먹으니까. 이도 교수님 예, 예. 여자한테 잡혔죠. 아닙니다. 우리 그때 여자한테 빨갱이 할 때 예. 아닙니다. 여자 통해서 포섭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솔직히 자수해요 이제. 뭐. 아유, 사모님한테 안 이럴 테니까. 아유, 저희 방송 다 보는데 큰일 났네. 아니 그때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뭐 아예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얼굴이 좀 빨개져요. 아니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그냥 아예 그 처음 들어오는 이제 신입생들 그 세뇌시켜 가지고 아예 공창을 만들었다는데 그 학방에 글쎄요, 뭐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이제 열쇠를 공동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뭐 혁명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학생 하나가 뭐 하루에 3명 4명씩 남자들 학생들을 뭐 상대하고. 근데 이건 공창을 만들었다기보다도 당시 이제 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성 해방과 성 해방이거든요.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공산당의 기본적인 막스주의에 보면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은 공산주의를 가려면 가족을 해체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해방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본은 여자들은 전부 다 성해방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여자 공산주의 유명했던 여자도 남편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 혁명했던 참여했던 그 공산주의자들도 다 성해방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물들면 여자들 스스로 그러니까 누구나 한 남자라 어떤 그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아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섹스주의자들이니까 맞아요. 저들끼리 만나서 뭐 그 밥 몰래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저는 알지만 예. 그 옛날에 그 박은영 때도 주세직이라고 예, 그러니까 주세직 아주 잘생긴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전부 다 그게 예, 성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금방 미인계가 나와서요. 그 저희가 그때 적발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1990년대 중반에 그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그 지하 조직을 저희가 경찰청에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찰청 홍계동 분실에서 적발을 했는데요. 이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지하 조직의 그 아지트를 털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왔는데 압수수색의 90%가 뭐냐면 그때 포르노 그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공산주의 관련 문건이 많이 있을 거냐 하고 이제 그 압수를 했는데 압수한 문건의 90%가 비디오 테이프인데 그 성 관련 비디오 테이프, 포르노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걸 사건을 보니까 뭐냐면 그 총책이 말이죠. 이 원래 이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 공유를 해야 된다. 생산수단 단독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 사적 소유니까 그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성을 공유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했던 활동이 뭐냐면 자본주의의 모든 가치 문화를 다 부정하고 이걸 타파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바로 이제 성을 공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총책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니는데 여기 아까 유명한 여자 대학의 그 조직원으로 있었어요. 이 여자 조직원이. 근데 조직원 간에 자꾸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같이 방을 쓰게 하고 성에 대해서 성을 해방시키고 성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공산주의를 가장 빠르게 실천하는 길이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하니까 얘가 거기에 성적 실형에 시달려가지고 얘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그래서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이 지하 조직을 적발한 적도 있어요. 네. 그것은 비록 뭐 좌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파들도 보면 거의 그 성으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파 쪽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다 활용하는 건데, 이래서 이제 그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이 한국에 공작하다가 적발된 것만 2,000건이 이상이 넘는다면 오늘날 자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 방송하게 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상황은 대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김대중 때부터 국정원에서도 대공 업무를 폐지했잖아요. 간첩 잡지 마라 폐지했고 했으니까 또 이제는 중국하고 국교가 또 형성이 돼가지고 조선족 300만 있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심지어 탈북자 3만 6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1% 정도는 일부러 북한에서 탈북자 대열에 섞어서 한국에 와서 국정원 교육 다 받고 그 간첩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현재 그러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간첩의 총 숫자는 짐작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그 지금 목사님이 말씀한 간첩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네. 북한에서도 불가능해요. 5명밖에 모릅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간첩 공작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지만은 네. 예를 들면 정찰총국은 정찰총장은 정찰총국이 난파시킨 간첩, 또 정찰총국이 포섭한 간첩들이 포섭된 간첩 숫자만 알지. 네. 예를 들면 대외 문화교육이라든지 통일전선에서 포섭한 간첩은 모릅니다. 그러면 서로 차단이 돼 있어요. 네. 이 올라가면은 그 바로 이제 김정은 정도 하고 김여정이 하고 네. 그때는 이제 대남 그 공작 대남 관련 비서 정도만 알지 사실상 네. 전체 규모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년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국정감사를 받으면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암약 중인 북한 간첩 숫자를 다 공개하라고 아니 공개가 아니라 숫자를 갖다가 평가를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네. 당시 국정원이나 경찰청이나 사실상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있을 때 이 네. 국내에서 암약 중인 간첩을 최소한도 그래도 공안 당국이라면 추정치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셔가지고 네. 제가 당시에 그걸 작성을 했습니다. 아. 보고서를.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네. 그동안 그 난파됐던 간첩들을 제가 계속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또 그 간첩 사건에 관련되는 자료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한 크게 5가지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걸 대공개를 못하죠. 비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간첩은 일단 북한에서 그 간첩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제가 역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서 대남 공작 부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동시가 검거된 김동시가 소속된 그 당시 북한의 공작 부서가 간첩 부서가 사회문화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면 김동식의 진술에 의해서 사회문화부가 가지고 있는 작전 요원, 공작 요원이 몇 명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난파된 간첩을 잘 모르니까 사회문화부에서 소속돼 있다가 검거된 간첩들의 진술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문화부가 보유하고 있는 간첩의 규모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냐면 이 간첩이 항시라도 국내에 침투할 수 있는 간첩이 100이라고 치면은 3분의 1은 뭐냐면 직접 국내에 침투해서 작전 중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렇구나. 명령만 내리면 바로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러구나. 그리고 3분의 1은 뭐하냐?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아하. 교육훈련을 받고 있고 3분의 1은 난파 대기를 하고 있고 네. 3분의 1은 직접 작전 국내 침투 잠터. 바로 이제 그 숫자를 제가 어림지고 해가지고 그 역산을 해가지고 북한의 간첩 공작 부서에 소위 그 공작원 보유 수를 갖다 역산해서 네. 복수의 간첩으로부터 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또 그렇구나. 그 얼마예요? 내부적으로 공개된 게? 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공개를 않고 제가 생산해서 위에 올리고 저 당시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관할부서만 지금 나온 여기 저 댓글에서 어떤 예. 분이 예. 그 현재 간첩이 50만 명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 숫자가 나온 것은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두 번째로 또 제가 그때 판단 걸 내렸던 건 뭐냐면 간첩들이 한 달에 2번 정기 보고를 합니다. 북한으로. 근데 그 지금같이 그때는 지금같이 간첩들이 그 소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직접 무전기를 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무전기를 보고하면 전파를 저희가 탐지를 합니다. 그렇지, 맞아. 전파를 탐지하기 때문에 전파 탐지 건수를 내 가지고 그걸 역산을 했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성균대학교 이명영 교수라고 김일성 연구의 1인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명이 돌아가셨지만 이명영 교수님 자제분이 지금 명지대학교 이지수 교수라고 명지대 교수로 있는데 그 이명영 교수가 또 이 간첩 전파수를 가지고 12,000명 정도가 간첩이 있다 이렇게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000명. 그 당시 또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황장엽 선생인데 5만 명. 황장엽 선생은 직접 자기가 말하지 않고 김덕홍 선생이 대신 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직접 말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제가 그걸 듣고 황장엽 선생님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저하고는 5년 동안 우리 이동훈 선생도 있지만 5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습을 했거든요. 같이 안가에서 같이.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아는데 그 5만 명이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 난파시킨 간첩이 5만 명이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대남 간첩 공작 부서의 인원을 합쳐도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과장된 건데 뭐냐면요. 한 개의 간첩망이 국내에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간첩을 확대한 거. 그렇죠. 한명이 잡으면 최소한도 3개 이상의 간첩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다 합해서 5만 명이다. 거기에다가 그게 5만 명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포섭된 간첩들한테 재포섭됐는데 얘는 간첩인 줄 모릅니다. 그냥 민주화운동 단체 소속인 줄만 알고 있지 자기가 1심의 조직원이다. 왕예산 조직원이라는 모릅니다. 저는요. 중간보수 이대장은 알죠. 저는 그 황장엽 선생이 하신 말과 관계없이 저는 실제 간첩이 저는 10만 명 이상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의 그 남노당이 6.25 때 북한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1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의 자원들을 거의 100% 간첩으로 활용했거든요. 그거는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건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92살 되시는 지금 그 전주에 계시는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모실 때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 간첩인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10만 명 데리고 올라간 그 북한에서 데리고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간첩 요원으로 본인도 그렇게 해서 24년 동안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시간도 길어요. 24년을 교육받고 이제 난파를 됐는데 그래서 그 숫자는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아까 댓글에 올린 분처럼 50만 명이라는 말이 이 간첩이 한두 명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숫자의 개념을 뭐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근래에 사실은 장관급 북한의 장관급이 한국에 와서 발각된 사람은 이선실. 그렇죠. 이선실이 있고 이제 적발만 하고 검거를 못했죠. 이미 검거를 못했죠. 북한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임모 씨라고 하는 간첩이 거물급 간첩이 있었습니다. 들어온 적이 있고요.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부서에서 전설적인 그 간첩이 있는데 이선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정경이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이 정경이가 연락부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화교류국장인데 대남 간첩 공작을 총지휘했던 그 전경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65년도에 직접 들어와서 여기서 5, 6년 동안 암약하다 돌아간 수차례 돌아왔던 간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 간첩이 대남 간첩 공작을 총지휘하는 연락부장, 북한 조선노동당 연락부장까지 한 전경이라는 간첩이 있고 이제 김중리라는 또 연락부장이 있었는데 대남 담당 비서인 김중리가 서로 막 그 권력 투쟁을 벌일 정도로의 그 막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전경이의 공작도 대단한데
그 또 나중에 알려졌죠. 네. 그때 침투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떵떵거리는 실세 중에 바로 북한 간첩을 만나고도 신고도 안 하고 네. 직접 간첩과 수차례 접선하고 용돈까지 받아 쓴 사람이 네, 있어요. 그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본론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서 글로 가기 위해서 이선실에 대해서 먼저 방송을 했지만 예, 한번 예, 장관급인데 이선실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예. 왜냐하면은 이선실보다 더 높은 놈이 지금 현재 서울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마 뭐 북한에서 뭐 장관급이 서울에 있겠나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선실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그 이선실은 누구였습니까? 이선실은 1916년생인데요. 네. 제주도 가파도 출신입니다. 네. 제주도 가파도 출신인데 그때 제주 4.3 폭동 때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경찰의 수배를 받으니까 얘가 이제 부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도망가가지고 부산에서 여명 활동을 했어요. 남로당. 그때는 남로당이 아직도 지금 이제 저거 그렇죠. 됐을 때 합법화 됐을 때니까. 그래서 여명 활동을 하다가 또 그 이제 추적을 받으니까 바로 이제 그 전쟁 나기 전에 바로 이제 50년 5월달에 6월달인데 북한으로 이제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연락부 소속이 되겠다가 이제 남침이 시작되었고 서울을 점령하니까 용원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선무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일사후퇴 때 다시 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은 이게 남로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헌영 일당의 그 박헌영을 숙청할 때 남로당계의 고위급 숙청했지만은 그 당시 이선실은 고위급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제일 밑바닥 충에 있었기 때문에 서열에 낮았기 때문에 숙청에서 면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그 당 그 경공업부의 과장까지 합니다. 이 당 경공업부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전에 그 김정일의 친여동생인 김경희가 당 경공업부장을 할 정도로 거기서 과장도 되고요. 나중에는 평양시당 평양시 여맹 여성 동맹의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평양시의 여맹이 부위원. 그리고 또 그 이런 일에 입초해 있다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말이죠. 돌연 김일성한테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 남은 여생을 조국 통일 사업에 좀 뛰어들게 해달라. 그게 이제 간첩 활동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걸 신소를 받고 정말로 좀 대단하다. 나이가 46세인데 간첩을 하겠다니까. 그래서 바로 연락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연락부에서 이제 그 간첩 기본교육을 받고 남한으로 침투한 게 아니라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가서 침투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미 70년대, 80년대에서 두 번이나 돌았어요. 70년대에 두 번 침투해서 한 번은 5년 동안 암양을 했고 총 이제 세 차례 들어온 거죠. 마지막 이제 80년에 들어와서 90년 갈 때까지 10년 동안 암양했는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발판을 마련했냐면 일본에 가서 신순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순녀는 그 전북 완주 출신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일제 때 그 일본으로 밀항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있는 신순녀를 보고 신순녀하고 이선실 사진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진 드렸는데 다른데 신순녀 신분을 도용하고 신순녀는 망경봉호에 태워가지고 북송을 시켜버렸어요. 이선실 사진 좀 띄워봐라. 이게 지금 이선실입니다. 이선실인데 신순녀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신순녀의 주민등록 신원상을 자기가 신순녀처럼 행사를 하고 진짜 신순녀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하면서 사람 바꿔버렸어요. 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좀 그동안에 조총련을 갖다 적대시를 했는데 조총련 와해 공작이 일어남으로써 조총련 소속의 동포들을 고향을 방문하게 하는 고향 방문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좀 전향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그때 조 총리가 와야 된 겁니다. 고향을 방문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 총리의 반대도 불구하고 고향 방문단에 속해가지고 그렇지. 왔다 갔거든. 거기에 바로 이선실이가 신순녀로 행선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아, 딱 돌아가지고 이제 조총련 출신의 그 교포들의 영구 귀국을 갖다가 추진했는데 거기에 딱 포함됐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선실이가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제일교포로 행사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가 80년입니다. 네. 198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8월달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 진보 정당을 구축하라. 네. 그래가지고 민중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데 이선실이가 앞장서서 활동을 합니다. 그건 내가 저 김문수 지사님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잘 민중당의 들었습니다. 잘 이재호, 들었고, 김문수 아, 이렇게. 그분 김문수 지사님도 전혀 몰랐대. 아주 후두번한 여자가 나타서 그렇죠. 뭐 장기표 선생님 다 만났죠. 돈을 대주니까 이건 진짜로 뭐 착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근데 활동한 기간이 그때 언제였었죠? 10년 동안 80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하면 이야, 그러니까 근래요.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0년 복귀할 때가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다가 공작한 게 세 가지 공작을 했죠. 네,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첫째는 민중당 공작을 해서 민중당 창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에어컨도 사주고 네. 뭐 돈도 아니, 대주고 뭐 다 했다. 민중당 간부 중에서 이선실 밥 한 번 안 먹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심지어 민중당 창당 준비위원회 대회를 할 때 그 민중당의 구성 요소가 이제 이재호, 이재호, 이재호 이우재, 이우재,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뭐 장기표, 송영길, 뭐 김문수, 김문수, 많죠. 그게 뭐 장기표. 예. 김낙중이. 네, 김학중 이 사람들이 그 멤버였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민중당이라는 진보정 가짜 진보정당인데 짝퉁 진보정당을 만들 때 네. 저희는 처음에 이선실 공작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민중당 하나를 놓고 김낙중이가 또 공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것만 민중당이라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선실이가 다 공작을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또 이 북한 지도부에서 이선실 말고도 김낙중을 통해서 임모라는 장관급 공작을 통해서 김낙중을 포섭시켜서 김낙중을 갖다가 민중당에 넣어서 쌍도하처럼 끄는 거죠.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일이 있어요.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면 지하에다 간첩당을 만드는 건데 왜 90년대에 들어와서 민중당 그 진보정당을 만들려고 애를 쓰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북한의 대남 공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지하당이라는 것은 비합법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고 인원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하에 있는 이 비합법 공작을 하는 간첩들이 언제 올라오느냐? 국내 정사가 이름하여 북한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왔을 때는 지하에 있던 지하당이 위로 올라와서 그렇지. 혁명을 주도하고 봉기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90년대가 되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각이 다 됐다. 합법적인 공간에다가 정당을 만들어 놓고 이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데 때가 다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자신만만한 거. 그래가지고 이 전술당의 전략당은 지하당이고요. 지하에 있고 전략 개념으로 합법적인 공간에다가 진보정당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진보라고 유명한 명칭이 좋지 않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다. 그래가지고 진보정당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정당을 만들어 놓고 간첩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정당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노동당 할 때 통합진보당 할 때 이석기라는 간첩이 돌아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진보정당을 구축하는 데 북한이 엄청나게 소요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선실이 첫째는 민중당 구축하는데 결정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선노동당 중부적당이란 남노당 이후에 최대의 지하당을 건설하는데 직접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황인호를 포섭해가지고 사북탄강 혹시 그 1980년대 강원도 사북탄강 소요 사태 아시죠? 알죠. 그 사북탄강 소요 사태 핵심 조모자인 황인호. 네. 이 황인호를 갖다가 이선실이 포섭을 합니다. 그렇지. 황인호를 포섭해가지고 바로 조선노동당 중부적당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또 망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손병선이라는 민중당 대협력위원장인 손병선이라는 또 간첩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선실이가 구축한 세계 망에 간첩이 15명입니다. 네.
15명을 구축해놨어요.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15명. 바로 그 공작을 10년 동안 하다가 돌아갔는데 이선실이가 어떻게 공작을 했냐면 민중당 사람들을 만날 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먼저도 한번 했을 뿐 아니라 유동열의 안보전선 그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을 꼭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선실이가 10년 동안을 북한의 10위권에 있는 그 간첩이 겁대가리도 없이 서울에 있으면서 직접 간첩들을 다 지휘하고 그리고 민중당을 만들고 민중당만 만든 게 아니라 우파 정당인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 민정당, 무슨 뭐 한나라당 여기까지도 간첩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 우파 정당, 좌파 정당 할 것 없이 전체 대한민국 정당 전체를 다 틀어지는 여기까지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직접 겪은 분을 또 이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 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기 국정원입니다. 제가 국정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동호는 그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나 없나요? 저는 이제 당시에 제가 여러 명을 봤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주로 그 제야 단체들을 제가 담당하는 게 이제 전대 연사국장이었으니까요. 연대사국장. 예, 연대사국장이었으니까 제가 보니까 얼굴을 본 기억이 나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저랑 뭐 깊은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주로 그 제야단체들의 전체를 만나고 다녔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호, 김문수 이 사람들 그때 만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민가협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 모임도 쫓아다니고 김대중도 만났잖아요. 예예예. 김대중 씨는 뭐 한 스물 몇 차례 1대1로 제가 만나서 돈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이경님도 간첩이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첩이 되고자 했는데 북한이 저한테 기회를 안 직접 그 기회는 안 줬어요. 그때 저는 제 속으로는 저는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야겠다고.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동식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 운동하는 사람은 직접 포섭을 하지 않고 학생 운동이 그만두고 한 4, 5년 지켜봤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 김동식이 만난 10명 같은 경우도 학생 운동이 아니고 학생 운동 끝난 사람들을 포섭했더라고요. 학생 운동권에는 가만놔둬도 자진하여 간첩이 되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선실이가 이제 직접 와서 지휘하면서 10년 동안 10년이란 게 그거 참 그러니까요. 10년 동안을 지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쟤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사람들을 거의 공작을 다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방송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선실보다가 더 센 사람이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것도 잡혀야 이제 그때 가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만은 그렇죠. 왜 이것이 없을 수가 없냐 하면은 우리나라 건국 70년 이후에 한 번도 전부 다 리레이식으로 타치해서 북한의 장관급 그 간첩들이 복수로 내지는 뭐 단수로 항상 남조선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문까지 다 열어놨는데, 북한에 대해서 국정원 다 해체됐죠. 뭐 기무사 다 해체됐죠. 뭐 이런 상태에서 누가 북한의 그 간첩 이선실보다 더 센 사람이 서울에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당시 주사파로 활동할 때도 내려오는 지시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사파나 그다음에 당시 정부의 상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든요. 어떻게 투쟁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투쟁의 방침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 그리고 저희 주사파 내부에서도 그 핵심들이 모이면 지도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니까 그 한민전은 실체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물론 한민전 방송은 평양에 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걸 지도하는 왜냐하면 그 국내에 있지 않고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북한한테. 그러니까
심지어 그 나이가 뭐 32살인가 네 살. 4살 김여정. 4살 4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애한테 말이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오늘 김정이 또 뭐라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어 오늘 또. 아이, 정말. 고년이고 또 자꾸 떠들고 나니. 아이고 뭐 지금 뭐 그 지금 뭡니까 그 대한민국 문재인도고 앵무새라 그래요. 미국의 앵무새. 앵무새라고. 아이 정말 지난번 때때라 그러더만. 그래도 이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말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겨우 뭐 유감이다. 또 뭐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예. 좋겠다. 뭐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예의 같은. 정말. 그게요 전부 다 그게 포섭됐다고 하는 간접적 증거로 보이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제 생각에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주사파들은 기본은 북한이 나의 지도책이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사파들이 주류인 사람들이 생각에는 북한은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문재인도 저쪽에 넘어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 학생 운동 하실 때 예. 그때 하실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세로서 야당 여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첩을 한 번에도 만난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뭐 그건 우리 유동열 원장도 그래요. 잘 압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한 번이라도 이선희가 10년 동안 암약할 때 이선실 말고라도 아니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부의 국회의원도 지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까지 했습니다. 바로 김부겸이 김부겸요? 김부겸 씨가 전 장관이 바로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잖아요. 맞아요. 직전까지 맞아요. 예. 이 양반이 이선실을 10회 차례 만났습니다. 10회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이 김부겸 장관 전 장관은 기가 막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간첩을 만나고도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해서 국가보안법상 그 불고지죄하고 또 사냥고문죄 등등을 해서 편의점공적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았죠. 누가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장관이요. 그 당시에 92년도에. 그런 걸 왜 언론에서 왜 보도 안 하냐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아닌 게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고. 미쳤어. 저는 김부겸 씨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길래 행안부 장관이면 경찰을 지휘하는데 그렇죠. 예?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아닙니까? 초기에 이선실 간첩을 10회 차례 만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아니, 그러니까 신고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간첩에서 용돈을 많이 받았었죠. 용돈도 그러니까. 받고. 예, 그 공소장을 보면 10회 차례 만난 거. 아마 본인도 부인은 못 할 겁니다. 여기서 이미 형이 확정돼 가지고 나온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5년에 난파됐던 김동식이를 이가 이제 포섭하려고 내려와서 당시에 그렇지. 10명 명단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이인영이 하하. 이인영이 만났죠. 김동식이가 만나서. 기가 막히는구나. 근데 이인영이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게 김동식이가 접근할 때 만나자고 해가지고 딱 만날 때 나 북한 조선노동당의 연락원입니다. 이 선생님하고 통일 사업을 논의하기서 왔다라고 이렇게 간첩 혐의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서 이인영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도 그때는 전대협 동의회 회장이었는데 거기도 불고지죄 처벌을 받았죠.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만난 게 누구냐면 김태년이가 있는데 김태년이는 지금 저 원내대표? 원내대표죠. 김태년. 그래서 그놈이 자꾸 나를 욕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김태년을 포섭하려고 10명 명단에 놓고 왔는데 김태년을 접선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김태년이가 성남 쪽에 있었거든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못 만났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간첩 김동식 당시 진술을 하기에 김태년이한테는 그 쉽게 무전기를 신형 무전기를 교체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포섭 대상의 명단이 이미 나와 있었고 김태년을 만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못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호 바로 이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지금 이제 5선 국회의원인데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다가 박영선한테 떨어졌죠. 아니 가면서 봐. 우리 저 이동 교수님하고 친구죠. 친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 언더 책임자일 때 우상호 씨가 당시 총학생 회장이었고요. 저는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지도 책임자였습니다. 그랬구나. 예. 같은
그러면 매일 저녁에 만나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혁명 과업을 위해서는 총학생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근데 그 지휘를 사람이 이제 간첩을 만났다 그러는데 예. 그 간첩 만나는 거 혹시 못 봤어요? 아, 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봤으면 전 신고했죠. 신고를 뭘 해요? 같은 간첩인데. 그때 같으면 안 했죠. 그때 간첩학과인데 뭐. 야, 들을수록 이게 더 심각하네. 그럼 지금 말한 것만 해도 보세요. 자, 김부겸, 또 이인영, 또 우상호, 김태년. 김태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최고 완전 핵심들이죠. 중심, 현재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직접 현 정권의 실세로서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이고 이후에 이제 함경이라고 미 문화원 방화 사태 때 총책임자 함경을 만났죠. 아, 그다음에 또 허인회. 이 허인회는 고려대학교 삼민트 위원장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직접 정치에 지금 그 몸을 담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배후 조정한 인물인데 이 허인회가 이번에 그 태양광 사업 있죠. 탈원전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허인회 사업체에 몰아줘가지고 아니 그 돈 벌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지고 갔을까? 그런 가지고 다 또 이제 지금 현역 정치하는 쪽에 현역 정치는 고사하고 북한은 안 갖다 줬을까? 그까지 제가 뭐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심스러워. 허인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 김동시가 허인회 얘기를 상당히 하는데 세상에. 허인회를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허인회를 만났습니다. 10명 중에 아이고야. 제일 먼저 허인회를 만났는데 허인회를 만나려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당시 허인회가 영등포에 있는 그 전자상가에서 전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허인회를 그 다음에 국민회의 당무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허인회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여기 시끄러우니까 절로 가자고 해서 그 당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산역 근처에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 만날 때 그 김동식과 같이 온 그 박강남이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10m 후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독총을 소지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불어갖고 죽여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만났는데 내가 북에서 왔다. 아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공소도 나옵니다. 왜냐 아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북에서 온 노동당 연락원인데 허 선생하고 변혁운동가 조국통일 사업을 의논하러 왔다. 그러니까 허인아가 탁도하다만 이게 정말 보니까 목소리나 뭐나 말이야 서울 말씨인데 왜냐하면 적과교회라고 해서 난파되기 전에 수년 동안 서울 말씨를 다 배우거든요.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서울 말씨 배우는데 나이도 젊고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놈이냐 안 놈이냐 확인하려고 물어본 게 뭐냐면 허인아도 대단합니다. 혹시 김 선생 트그드를 아십니까? 티그티그. 이 티그티그는 북한 사람 아니면 잘 모르죠. 우리 같은 전문가들 빼놓고는. 아니, 저희도 알죠. 타도 제국지 동맹이라고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이 1926년에 12살 먹은 놈이 지하에다가 반일 지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지하 조직명칭이 타도 제국지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알죠. 왜냐면 주사파들은 알아요. 그거 다 그걸 공부했거든요. 갖다가 약칭해서 북한에는 트그드 동맹이다. 트그드. 티긋. 근데 김동시가 그걸 모릅니까? 왜냐면 김일성 혁명 역사를 날뛰던 역사를 30시간씩 배우니까 절절절 말하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어서 하나도 모릅니다. 김 선생이라고 그랬죠. 조광이 뭔지 아십니까? 다 거기가 대단합니다. 조광이 뭐냐면 조국 광복회. 이게 김일성이가 그 북한 당국 역사 조작한 김일성이 한일 무장 투쟁사에서 국내에 진출해서 1935년에 조국 광복회라는 반일 통일전 전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국 광복회 만든 적이 없어요. 김일성이가 조작인데 북한은 완전히 믿고 있죠. 조작된 역사를. 그러니까 김동시가 조광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12시 반에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다가 그 당산공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식사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생고기집 있어. 생고기집이요. 제 당포라고 하는 영포라는 생고기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소주를 마셨어요. 간첩이라 하는데 동지들끼리 만났으니까 남과 북의 통일사업 동지가 다음에 만났으니까. 만나기로 하자. 다음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고 삐삐가 있습니다. 삐삐 호출기 있는데 이 호출기에다가 자기 명함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나를 찾을 때는 이렇게 호출비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찍고 뒤에다가 7942를 집어넣어라. 7942가 뭐냐면 너와 나는 친구 사이다. 그런 의미로 7942를 넣으면 내가 넌 줄 알 테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만났죠.
근데 이제 얘가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허인회가 가서 예. 당연히 주변 동지들한테 야 오늘 누가 날 찾아봤는데 여차차 한다고 그러는데 긴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할까? 계속 만나야 하냐 아니면 혹시 그 국정 그 당시 안기부나 또는 뭐 보안사나 또는 경찰이 일부러 떠보려고 한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신중론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조혁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김동식. 예. 제가 김동식하고 대화. 조혁은 뭐냐면 조국 통일 조통그룹의 이거거든요. 반비 청년회를 만든 친구입니다. 예, 반비 청년 만든.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만났거든요. 네.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이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헌혜가 그렇게 생고기집 가서 소주까지 대낮부터 소주 마시면서 2개월 동안 달리 네. 7구 사이까지 알려준 놈이 이제 달려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아마 당시 안기부나 보안사나 경찰 끈앞에 와서 자기를 덜떠보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포섭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큰 지금 사람들만 이렇게 직접 간첩 만나서 간첩하고 접촉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 현기증이 날 만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간첩을 실제로 만났어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진술을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아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무슨 뭐 방문단으로 끼어 들어가 가지고 간첩 중에 간첩이죠. 가서 다 보고하고 또 현지 보고하고 또 다 돌아오고. 돕고 또 금강산 관광 문이 열려가지고요. 금강산 가서 간첩들이 불안하게 무전 칠 필요 없어요. 보고 내용 딱 가지고 금강산 관광 신청해서 금강산 가서 접선해가지고 지령 전달하고 지령 받고 보고하고 다 네. 이렇게 뭐 널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저희 조통그룹의 핵심 간부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금강산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 방문단에 많이 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자랑하더라고요. 거기서 평양 간부들과 만나서 조국 통일 사업에 토의했다 그러는데 그 토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저들이 뭐 직접 누구 필요 없이 직접 평양 가서 그리고 직접 금강산 가서 북한의 지도선들과 만났던 거죠. 지금 여기 댓글에 간첩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안에도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조사를 해서 내쫓으세요 그러는데 당연히 와 있겠죠. 우리 교회 쉽게 들어오죠. 쉽게 들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테러한 그 바이러스 코로나 테러한 사람도 나는 간첩이라고 보고 또 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다 간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광훈을 죽여 땅 속에 묻어라. 이걸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 지금도 떠들어요. 지금도 떠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한번 잡힌 적이 있거든요. 잡혀서 감금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사를 받는데 또 중국 공안 세더라고요. 예, 그 중국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했던 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한 사람 바뀌면 또 앞에 사람이 물어본 걸 또 묻고 또 사람이 바뀌어요. 자꾸 바뀌는. 왜 그걸 반복해서 질문하냐면요. 저희들도 간첩 신문할 때나 탈북민 신문할 때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 10회차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일에 거쳐서 왜 그러냐면은 거짓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그렇지. 연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댓글에 들어오는 대화창에도 간첩이 여기 침투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 하나 쓰잖아요. 그 간첩이요. 그거. 예.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간첩입니다. 또 내가 설교할 때도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일 끝에 가면 하는 거 그거 다 간첩이죠. 다 간첩인데 중국에서도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공작들이. 그래서 내가 중국서 조사를 받는데 하루는 그 공안이 그 조선족 통역을 시켜서 나한테 신문한데 이래요. 야, 나를 보고 이제 야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더라.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너네 교회가 장이동에 있고 예. 그 알죠. 연주에 있는 간첩을 이미 벌써 우리 교회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나를 띄우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너는 조영기 목사를 이어서 기독교의 너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이, 이게 예언의 은사 받았네. 20년 전에 20년 그러니까 전에 예언 은사 받았네. 그래,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아니, 한기총 회장이었으니까 대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역임을 했으니까. 근데 20년 전에 그 중국 공안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때 돈을 다 내놨어요. 다 꺼내놓고 저 통역도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라 그래요. 보조조사 다 나가라고 내 손 가지고 이 돈 너 주머니 넣으라고. 그리고 날 좀 풀어달라고. 이 말이 안 돼. 바디 랑게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있으면 돈 안 먹으니까 그래서 돈 나중에 안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돈을 내가 주머니 속에 다 넣어주고 나 풀어줘. 나 풀어줘. 그랬더니 이놈아가 돈을 딱 주머니 이제 다 넣고 나서 이놈아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 딱 들어오라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날 보고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친구. 방류. 예, 예, 중국 중국말로. 공안이. 그래서 야, 이 중국 공산당들이 그 얼마나 철저히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 사이에 3일 사이에 우리 교회를 다 조사를 하고 또 내가 뭐 활동했는지 뭐 부흥회하는 거 싹 다 하고 그리고 날 보고 이제 친구하자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날 포섭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아이 좋다고 내 친구 한다고 그래 놓고는 나온 뒤부터는 다시 그쪽으로 연변 흥룡강 그쪽으로 내 안 갔죠. 가지 마십시오. 예. 안 갔죠. 그 후에도 내가 중국을 가보면 나는 따로 꼭 공항에서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방에 데려가서 왜 왔냐고 또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중국 잘 안 가는데 그러니 뭐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왜 나는 대한민국이 간첩에게 점령됐다고 하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름을 확인한 사람들만 해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김부겸 또 이인영 또 뭐 우상호, 김태년 뭐 할 것 없이 전부 핵심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드러난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면목권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김대중 정부에도 다 사면목권 시켰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기가 다 막히죠. 사면목권 시키고 간첩들도 사면목권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말하면 아마 오늘도 이 방송하면 해요. 어느 시대인데 색깔 논쟁을 하냐. 아이 또 그러거든요. 색깔 같은 소리. 그런 간첩이란 말도 못하냐? 그게 색깔 논쟁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과거에 젊었을 때 간첩질을 할 수도 있고 간첩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은 할 수도 있다고 쳐도 뭐 보안법으로 뭐 징역을 뭐 1년 2년 갔다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전향을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 전향이 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이동호 교수님이 정리를 해줘야 될 일인데 그 다 옛날에 동료 내지는 친구 내지는 선후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향을 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과거의 간첩을 한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들이 전향을 했다고 봅니까? 임종석이를 비롯해서 전향의 가장 큰 증거는 돌아선 겁니다.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다가 네. 그러니까 자신이 다시 전향하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탄압하다가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가잖아요. 전향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돌아서는 거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전향했다는 것은 만약에 저들이 그럼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다가 국가보안법을 찬성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다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렇게 해야 이제 전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들의 말에서는 지금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전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고통스러운 10년 과정을 겪으면서 전향하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었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이승만과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은 정말로 북한의 동포들을 착취하는 절대 악이다, 악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경험학상 이동호 교수님이 전향한 자의 표준인데 전향한 사람은 최소한 김일성 3대 그 부자 세습에 대해서 반대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게 전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북한 인권들,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 처참한 저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예. 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는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쪽팔리지만 사과해야죠. 해야죠. 틀렸다고.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과를 김부겸부터 한번 따져보면 김부겸은 사과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뭐야? 아직도 눈 도대체가. 벌거이 뜨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인영 사과한 적 있나요? 아니 없죠. 이인영은 지속적으로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계속 거기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면 저 임종석 사과한 적 있나요? 임종석 없잖아요. 임종석은 지금 목사님 그 북한의 그 방송 그거 그 자료 받아다가 그 우리 한국 방송에 팔고 그 돈 받아서 북한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향도 안 한 과거의 간첩을 만난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끝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지금 야당인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끄는 야당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 방송하는 이런 주제를 왜 야당에서 언급을 안 하고 다루지 않느냐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들도 넘어갔다는 간접적 증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언급은커녕 저희들 갖다가 예. 그분이 뭐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 떠들고 말이지. 아이 저희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우리 할 일도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나는 선교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말이지. 목사님들 가르쳐야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 일을 왜 지금 여기서 떠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응원을 못할 망정 국민의힘 당에서 아니 정강훈 목사를 말이야 간접적으로 까고 말이야 극우 세력이라 그러고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향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전향 안 했다는 증거를 지금 이동호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전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자 오늘 처음 방송했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선실 이상의 북한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안 드러난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성시백을 비롯하여 계속 이어지는 그 간첩의 대부가 서울에서 지금도 지휘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 박사님은 뭐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동안 되어진 역사의 흐름을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그 거물급 간첩이 국내에서 침투해서 지금 지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죠. 그동안 제가 4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사안을 볼 때 이러한 시기에는 이렇게 지금 공세화되고 이제 합법적 거점이 구축된 시기에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항상 이 북한은 대남 공작을 할 때요 라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복수의 라인을 가지고 한 라인이 체포돼서 검거돼서 와야 되더라도 다른 라인이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선 연계 복선 포취의 조직을 있는데요. 그 복선으로 지금 거물급 간첩들이 내려와서 각 분야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그 공작을 합법 영역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황을 봐서 이제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선실 같은 급의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도 바톤 타치를 해서 계속 지휘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뭐 거의 확실하고 있는데. 그럼요. 북한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우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자신의 혁명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자신의 유리한 혁명적 조건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북한 정권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지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국정원에서도 간첩자문 부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예 공개적으로 제가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보들이 가끔 왔는데 모 호텔입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청와대 근처에 있는 모 호텔을 거기서 아직 캠프를 쳤다. 캠프를 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근데 저야 뭐 수사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뭐 국정원 신고해봤자 오히려 날 욕하고 그래서 참 저는 고민이 이제 크고 한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까지 전체를 다 지휘를 하는데 충격스러운 사건은 지금 이것은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은 그 중에 각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사님 저들이 이 정부 들어서 박범계가 계속 지금 한명숙 구출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저 무리한. 근데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총리를 지내기도 하고 여성 운동하기를 한 좌파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주목해 보면 한명숙 남편을 주목해 봅니다.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네. 통역당의 핵심 조직원이었고 그리고 18년간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친구거든요. 그리고 신영복 직계였습니다. 전향한 적 없죠. 없죠. 근데 제가 박성준이랑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그때 박성준 그러더라고요. 소련 무너지면서 동지 우리의 그 혁명의 이념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고초를 당하지만 우리는 이 이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주장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좀 후회스럽겠어요. 전향 안 했으면 지금 장관자리 하나 할 텐데. 아이 그래도 전향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죠. 참 살짝 떠봤더니 확실히 전향했네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하나님 만난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참 확실한데 저도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북한의 이선실 같은 시위권에 안에 있는 총지휘자 바로 뒤에는 직간접적으로 아마 그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말한 박성준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의심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인데. 의심이.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유동열 원장이 가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때 한 명 콕 찍어서 그냥 했잖아요. 한 명 콕 찍어서 그러니까 사면 복권시켜. 그게 누구냐면 그건 이석기입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북한에 예를 들면 지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령을 받는 토노가 문재인 주변에 있었으니까 콕 찍어서 그 사람 사면하고 그다음 복권시켜서 국회의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경기도 교육감 출신 누구죠? 지금 서울시 또 교육부 김상 맞아요. 예. 김상 뭐지? 예. 있잖아요. 그 예. 사람. 그 양반은 간첩받는 적 없는가? 글쎄요. 그다음에 한명숙 남편부 박성준은 간첩하고 놀았다는 거 저는 다 알고 그건 이미 나와 있는 18년간 감옥도 갔다 왔어요. 18년 감옥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부부인 한명숙이는 간첩을 안 만났다. 그 말이 될까요? 자기 남편이 간첩인데. 자기 남편이 간첩인데. 그러네. 매일 같이 살고 있는데. 매일 같이 사는데. 그리고 한명숙 씨가 학생운동 하게 된 것도 자기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좌파 운동에 투시했거든요. 아니 그 전에 크리스탄 아카데미 김상곤이라고 해요. 김상곤 이재정. 크리스찬 아카데미 맞아. 거기서 발전했어요. 그 사건 때 이미 거기 원래부터 그쪽에 몸을 담았다가 이제 둘이 만난 거죠. 저 사람들은 간첩 만난 어떤 기록이 없나요? 김상곤이라든지 지금 이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실 것이다 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첩들이 직접 포섭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명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얼굴 마담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당연히 저 사람들도 전향한 선언을 한 적 없죠. 없죠. 무슨 전향 선언을 합니까? 전향 안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정황적으로 볼 때는 이선실급의 사람이 서울에서 캠프 복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팀들이 와서 직접 장악하고 그다음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청와대도 명령을 쏘고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에 대해서는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한 이제 물증을 잡아서 아마 경찰 수사도 안 하니 참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구속시킨 뒤에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지금 여기에 전 목사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테러 당합니다 하는데
아이 저야 뭐 목숨 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난 죽어도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이제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 연기가 살살 나는 연기 중에 하나가 기업인 있죠. 기업인 중에는 홍석현에 대한 지금 연기들이 많이 나요. 그 홍석현에 대해서 홍석현의 이념이 의심스럽다 하는 이런 제보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네. 또그 후속편으로 또 그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하고 심지어 지금 유동열 원장이 지금 되게 바쁜 뒷약속이 있나 봅니다. 그렇군요. 먼저 보낼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손길이 그 현재 판이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판이 돌아가니까 지금 거기까지 공작이 지금 시작이 됐다 하는 제보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받았는데 빨리 우리가 국가를 회복해서 내년 3월 달에 가서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정권을 찾아온 뒤에 싸그리 다 바꿔야 됩니다. 국정원이고 뭐고 그냥 검찰 뭐 경찰 이 그 보안 안보 부서를 총새로 정돈해서 제2의 건국하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정돈하지 아니하면 교육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걸 정돈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정권을 찾아와 봤자 다 헛방이다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으로도 계속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동열 박사님이 시간이 또 다음 약속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심도 있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니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모르고 무슨 놈의 나라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이 애국운동, 구국운동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그 유동열 안보전선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말 거의 잘 안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후원을 참 이런 말 저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